대체 왜 한국이 계속 언급됩니까?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안,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편치 않았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미국제 F-16 전투기가 투입된 전쟁이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열 때마다 등장하는 건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KGB, 한국이 만든 GPS 유도폭탄, 공습 성공률 97%, 전투기 손실 제로. 결과를 만든 건 미국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한국 무기였죠. 캄보디아 총리는 직접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패배자의 절규였어요. 세계는 대한민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우리 F-16이 작전을 수행했는데 왜 한국산 무기만 주목받습니까? 워싱턴의 한 국방 싱크탱크 회의실. 상급자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어요. 태국 공군이 운용한 건 우리 전투기입니다. F-16이에요. 그런데 왜 매번 한국 폭탄 얘기만 나옵니까? 저는 제임스 커크입니다. 전쟁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20년을 일해왔어요. 제 역할은 명확해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며 무엇이 결과를 만드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을 추적해왔어요. 그리고 제 분석은 한 번도 크게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표면적으론 전형적인 국지전처럼 보였죠. 병력 규모, 무기 구성, 보급 경로, 외교적 압박. 모든 변수가 예측 가능한 범위였어요. 분석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주력은 F-16이었고 이건 제가 가장 잘 아는 플랫폼이었으니까요.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전투기예요. 성능도, 운용 방식도, 한계점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펼친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F-16 공습 성공률 97%.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97%라니. 실전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리 없거든요. 훈련장도 아니고 시뮬레이션도 아니에요. 실제 국경 분쟁입니다. 상대는 캄보디아 공군과 방공망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중얼거렸어요. F-16이 아무리 우수해도 손실 제로는 비현실적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무장 항목을 보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KGB.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됐죠. 한국산 GPS 유도폭탄. 이게 뭐지?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어요. 태국 공군 출격 기록. F-16 전투기 6대 출격. 목표 캄보디아 국경 지역 군사 거점. 사용 무장 KGB. 타격 결과 목표 전멸, 아군 손실 없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F-16이 발사한 건 맞지만 떨어진 건 한국산 폭탄이었습니다. KGB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정밀유도 활공폭탄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운용된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다음 보고서를 열었어요. 동일 기간 캄보디아군 전투 데이터. 캄보디아는 중국산 장비를 주력으로 쓰고 있었어요. 전투기 2대 손실. 방공 레이더 3기 파괴. 지상 장비 다수 손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계산을 다시 돌렸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병력 수준은 비슷했어요. 공군 규모도 큰 격차가 없었죠.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쪽은 손실 없이 임무를 완수했고 다른 쪽은 장비를 잃으며 밀렸어요. KGB 항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그냥 폭탄이 아니네. 영상 자료를 찾았어요. 태국 공군이 공개한 작전 영상. F-16이 목표 상공에 진입합니다. 고도 10km. KGB를 투하하자 그 순간 폭탄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폭탄이 활공하면서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목표물까지 80km. F-16은 이미 복귀 중이었습니다. 폭탄은 혼자 날아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건물 하나만 파괴됐어요. 주변은 멀쩡했죠. 이건 순항미사일 수준인데.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KGB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비행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F-16의 성공률을 97%로 만든 이유였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급자들이 들어왔어요. 국방부 정책실장, NATO 연락관, 국무부 아시아 담당.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커크, 브리핑 시작하세요. 자료를 띄웠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개요. 병력 배치도. 전투 경과. 그리고 결과 요약표.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태국 공습 성공률 97%. 공중자산 손실 0. 대단한데요. 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F-16이 이 정도 성과를 냈다니.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화면에 무장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KGB. 하지만 결과를 만든 건 이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NATO 연락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 폭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F-16에 한국 폭탄을 장착했다고요? 맞습니다. 정책실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래서요? F-16이 발사한 건데 무슨 문제입니까? 작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GB는 일반 폭탄이 아닙니다. 투하 후 스스로 날개를 펴고 GPS로 목표를 추적하며 비행 중 경로를 수정해요.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F-16은 폭탄을 투하하고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폭탄이 알아서 날아가니까요.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일반 폭탄을 쓰면 F-16이 목표 상공까지 진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공망에 노출되죠. 하지만 KGB는 100km 밖에서 투하할 수 있어요. 적 방공망 사정거리 바뀝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손실 제로는 폭탄 덕분이란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정책실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이 보고서는 F-16의 성과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우리 무기 쇼케이스예요. 한국 폭탄 얘기는 부수적으로 다루세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급자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미국 전투기가 주역이어야 하는데 한국 무장이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보고서는 사실만 담아야 합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F-16이 플랫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97% 성공률을 만든 건 KGB예요. 이건 제 분석 결과입니다. 정책실장이 저를 쳐다봤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저는 데이터 편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NATO 연락관이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란 겁니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를 만든 건 맞아요. 날아간 건 F-16이었지만 승부를 가른 건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한국,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성실한 제조국 정도였어요. K9 자주포는 유럽에서도 운용하고 있죠.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전쟁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전쟁의 질서는 이 세 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그 사이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 정도로 봤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제 인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F-16이라는 미국 플랫폼을 썼는데 결과는 한국 무장이 만들었어요. 무기는 주인을 가리지 않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성능만 남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태국 국방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큰 글자가 떴어요. 정예 집행 작전. 잠시 멈췄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태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인프라를 제거했을 뿐이에요. 목표 지역을 확인했어요. 포이펫, 캄보디아 국경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포이펫은 국경 무역 도시였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온라인 사기 조직의 본거지. 인신매매 허브. 불법 카지노. 국제범죄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죠. 연간 피해액이 수십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군사 목표가 아니네. 중얼거렸어요.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군사시설을 타격합니다.
지휘소, 병영, 무기고. 그런데 태국은 다른 걸 겨냥하고 있었어요. 범죄 조직의 서버 건물, 인신매매 수용시설, 사기 조직 본부, 타격 목표 목록을 펼쳤습니다. 12개 건물이 표시돼 있었어요. 모두 도시 중심부였죠. 주변엔 민간인 거주지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쳤지? 일반적인 공습이라면 불가능한 목표예요. 정밀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태국은 이 작전을 실행했어요. 작전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벽 5시. F-16 6대가 이륙했습니다. 고도 10km까지 상승하죠. 목표 상공 80km 지점에서 KGGB를 투하했어요. 폭탄들이 날개를 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폭탄이 활공하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미리 입력된 좌표대로 움직이는 거죠. 첫 번째 폭탄은 서버 건물로 향했어요. 두 번째는 인신매매 시설. 세 번째는 사기 조직 본부. 모두 정확히 목표만 명중시켰습니다. 주변 건물은 온전했어요. 피해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보고 없음. 12개 목표 전부 파괴. 부수적 피해 최소. 믿기지 않는데? 화면을 멈췄습니다. 도시 중심부를 폭격했는데 민간인 피해가 없다니. 이건 단순히 무기가 우수하다는 것만으론 설명이 안 돼요. KGGB 사양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 5m. 최대 사거리에서는 13m. 이 정도면 건물 하나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겠네. 작전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광역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목표에 폭탄 하나씩만 할당했어요. 12개 목표, 12발의 KGGB. 낭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명중했죠. 캄보디아 측 반응을 찾았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태국은 우리 도시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 반응은 달랐습니다. UN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회의록을 읽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태국의 작전은 범죄 조직을 겨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없었고요. 영국 대표도 비슷했어요. 이건 전쟁이라기보다 법 집행에 가깝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태국이 타국 영토를 폭격했는데 국제사회가 이해를 표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방식이 달랐으니까요. 일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폭격은 있었지만 파괴는 없었다. 이 작전은 제가 본 어떤 공습과도 달랐어요. 목표만 제거하고 도시는 남겨뒀습니다. 과거 사례를 떠올렸어요.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 폭격, 시리아 내전 때 알레포 공습, 모두 도시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막대했죠. 그런데 포이펫은 달랐어요. 12개 건물만 사라졌고 나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KGGB의 차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반 폭탄은 떨어지는 대로 떨어져요. 바람에 밀리고 각도가 틀어지고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넓은 지역을 비워야 하죠. 하지만 KGGB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바람을 계산하고 경로를 수정하며 정확히 목표만 맞춰요.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서도 쓸 수 있는 거죠. 태국 국방부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제거했습니다. 도시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태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질서를 회복했을 뿐이었죠.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없앨 것인가? 태국은 한국산 무기를 썼지만 동시에 한국의 사고방식도 따라한 것 같았어요. 한국 군사교리를 검색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패턴이 보였어요. 최소 피해, 최대 효과, 정밀 타격, 선택적 제거, 확전 방지, 통제된 대응. 이런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니까요. 전쟁을 확대하면 자국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싸움을 키우지 않고 통제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철학이 무기에도 녹아 있었습니다. KGGB는 단순히 정밀한 폭탄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관리하는 도구였습니다. 포이펫 작전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목표 12개 파괴. 민간 피해 없음. 작전 시간 15분. F-16 손실 없음. 이건 공격이 아니라 제거였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고 깔끔했어요. 불필요한 출혈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20년간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았어요. 전쟁은 항상 확대됩니다. 국지전이 제한전이 되고 제한전이 전면전이 되죠. 그런데 포이펫 작전은 달랐어요. 시작도 작았고 끝도 작았습니다. 확대되지 않았어요. 통제됐구나. 깨달았습니다. 태국은 전쟁을 벌인 게 아니었어요. 작전을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건 KGB였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분석 2차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상부는 F-16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포이펫 작전은 전통적 공습과 다릅니다. 광역 파괴 대신 선택적 제거를 시행했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KGB의 정밀도 덕분이며 동시에 작전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 작전이 보여준 건 무기의 성능이 아닙니다. 전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했죠. 한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끝내는 방법도 함께 팔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뉴스 알림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긴급 기자회견. 영상을 재생했어요.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 전쟁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화면 앞에서 멈췄어요. 태국은 한국 무기에 속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역 불안을 조장하며 무기를 팔고 있어요. 태국은 당장 한국산 무기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고 있었어요. 이례적이었습니다. 패전국이 무기 제조국을 비난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보통은 상대국 군대를 비난하죠. 전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전쟁을 부추깁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군사 분석 전문지들이 반응했어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기사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한국 비난, 실은 중국 무기 불신의 증거.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태국 공습을 막지 못했다. 전투기 2대를 잃었고 레이더 3기가 파괴됐다. 캄보디아가 한국을 비난하는 건 자국 무기체계에 대한 실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분석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를 믿고 있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무기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분석 자료도 찾았어요.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 캄보디아의 한국 비난은 역설적으로 한국 무기의 효과를 입증했다.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지도 비슷했습니다. 패자가 가장 먼저 비난하는 건 가장 아픈 곳이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캄보디아 총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오히려 한국 무기의 위력을 증명해버렸죠.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걸 정확히 읽어냈어요. 며칠 후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문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KGB. 한국 방산청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KGB 수출 현황. 사우디아라비아가 2016년에 구매했습니다. 태국이 2022년에 구매했죠. 그리고 2025년 7월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어요. 결과는 모두가 봤습니다. KGB 개발 과정을 찾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시작됐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1이 공동 개발했죠. 2013년 양산 시작. 개발 배경을 읽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밀 타격 무기.
멈췄어요. 한국은 방어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구나.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만 했어요. 기술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독자 개발을 시작했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무기를 만들어? 오래된 군사 전문지 기사를 찾았어요. 1990년대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K1 전차, 서방 기술 짜깁기에 불과. 2000년대 기사. 한국 전투기 개발 계획, 실패 가능성 높음.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K1 전차는 K2로 발전했고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T-50 훈련기는 FA-50 전투기가 됐죠.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팔려나갔어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무시당할 때마다 더 발전했어요. 왜일까? 한국 방산 관계자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었고 미국 무기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 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기술은 이제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KGGB로 돌아왔어요. 이 폭탄이 왜 특별한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거리. 일반 폭탄은 10km. 미국 JDAM은 28km. KGGB는 100km였어요. 둘째, 정확도. 원형 공산 오차 5m. 이건 순항미사일 수준입니다. 셋째, 가격. 순항미사일은 수억 원. KGGB는 수천만 원. 계산을 했어요. 같은 예산으로 순항미사일 한 발 살 돈이면 KGGB를 10발 살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이네.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운용성. KGGB는 기존 전투기에 그냥 달면 됩니다. 특별한 개조가 필요 없어요. F-16에도, F-15에도, FA-50에도 쓸 수 있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태국이 KGGB를 선택했는지. 효과는 좋고 가격은 싸고 쓰기는 쉬웠으니까요. 포위펫 작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같은 F-16인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무장 조합. 과거 태국 공군은 일반 폭탄을 썼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조종사가 목표 가까이 접근해야 했어요. 위험했죠. 그래서 출격 횟수를 늘려야 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KGGB는 달랐어요. 100km 밖에서 투하하니까 조종사가 안전합니다. 적 방공망 바뀌거든요. 그리고 정확하니까 한 번에 끝나요. 재공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작전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일반 폭탄 사용 시 목표 식별 10분, 접근 5분, 투하 후 결과 확인 10분. 총 25분. KGGB 사용 시 목표 식별 5분, 원거리 투하 1분, 자동 유도. 총 6분. 시간이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조종사 부담은 더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위험 지역에 진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태국 조종사 인터뷰를 찾았어요. KGGB를 쓰면서 임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목표에 최대한 가까이 가야 했어요. 방공망을 뚫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안전거리에서 투하하고 복귀하면 됩니다. 폭탄이 알아서 날아가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같은 F-16이지만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조종사는 더 안전해졌고 작전은 더 빨라졌으며 결과는 더 정확해졌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F-16 성능 분석이 아닌 무장체계 분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효율 상승은 플랫폼 변화가 아닌 무장조합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KGGB는 조종사 생존성을 높이고 작전 시간을 단축시키며 정밀도를 극대화했다.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이는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을 설계하는 방식의 문제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20년간 전투기를 분석했어요. F-16, F-15, F-22. 모두 훌륭한 플랫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플랫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무엇을 싣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못 만들어도 전쟁은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캄보디아 총리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부추긴다.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추긴 게 아니라 끝내는 방법을 보여준 거였죠.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한국이 판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이었어요. 며칠 후 국방부 비공개 회의에 소환됐습니다. 펜타곤 3층 회의실. 참석자 명단을 보고 긴장했어요. 국방부 차관,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 참모,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모두 고위급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F-16보다 한국 폭탄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더군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요? 차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우리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했는데 왜 한국이 주목받아야 합니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전투기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결과를 만든 건 무장이었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F-16에 뭘 달든 우리가 판 전투기로 이긴 거 아닙니까?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인식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국무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꺼냈어요. 폴란드가 KGB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문의했고요. 말레이시아는 이미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습니다. 화면을 띄웠어요. 이 나라들은 모두 우리 동맹국이거나 협력국입니다. 그런데 무기는 한국에서 사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팔짱을 꼈어요. 동맹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과거엔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 중심 체계에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전투기에 한국 무장을 조합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요. 인도태평양 참모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더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국무부 담당자가 반박했어요. 잠깐만요. 동북아 동맹의 중심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보조적 파트너죠. 글을 봤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 비교해 볼까요? 새 자료를 열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일본은 2014년 무기 수출 금지를 풀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수출액은 미미했어요. 주로 부품 수준이었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이후 급성장했습니다. K9 자주포, FA-50 전투기, K 전차. 완제품을 팔고 있어요. 국무부 담당자가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F2 전투기, 소류급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 무기는 비싸고 복잡합니다. 수출보다는 자국 방위에 집중돼 있어요.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팔렸습니다. FA-50은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에 납품됐어요. KGB는 지금 여러 나라가 검토 중이고요. 일본도 팔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팔지 못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 방산 수출액은 연평균 2억 달러. 한국은 연평균 100억 달러입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인도태평양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일본 대신 한국으로 축을 옮기자는 겁니까? 고개를 저었어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현실이요? 한국은 이미 지역 방산 허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본은 미국과 공동 개발에 강합니다. F2도 F-16 기반이었고 차세대 전투기도 우리와 협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자 수출은 약해요. 한국은요? 독자 수출에 강합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폴란드 사례를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하고 1년 만에 인도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전투기 도입은 5년 이상 걸립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빠릅니까? 절박했으니까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빠르게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노하우가 수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 무기 개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방어 위주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공격과 방어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게 KGB 같은 무기로 이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KGB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이 폭탄은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정밀하고 멀리 날아가며 쏴야 했어요. 그 요구사항이 지금 전 세계가 원하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높아요. 신뢰와 실용은 다릅니다. 냉정하게 말했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일본 기술은 훌륭하지만 손에 넣기 어려워요. 한국 무기는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조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술 협력, 전략적 위치, 경제 규모 모두요.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이 더 역동적입니다. 인도태평양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일본과는 기술 공동 개발을 강화하고 한국과는 제3국 공동 수출을 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F-16에 KGB를 패키지로 묶어 파는 겁니다. 우리 플랫폼, 한국 무장. 시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일본은 연구 개발에 강하니까요. 국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결국 역할 분담이네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일본은 미래 기술, 한국은 현재 무기.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인도태평양 참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봅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방산 분야는요? 수출 시장에서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말이네요. 변화를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상보다 격렬했어요. 한국 대 일본 구도가 명확히 드러났죠. 하지만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본 기술 선도, 미래 지향. 한국 실용 중심, 수출 강자. 두 나라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일본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오래 걸리고 비싸지죠. 한국은 실용을 추구해요. 그래서 빠르고 저렴합니다. KGB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아니에요. 순항미사일보다는 떨어지죠.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바로 살 수 있어요. 이게 한국 방산의 힘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아시아 방산 전략 재검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팔지 않아도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KGB 같은 핵심 무장을 통해 작전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중심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무장과 체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제가 2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태국 측에서 작전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분량이 상당했어요. 드론 정찰 기록, F-16 출격 로그, 지휘소 통신 기록.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48분. 정찰부터 타격 완료까지 48분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NATO 합동 작전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리비아 공습 때였죠. 목표 식별부터 타격까지 평균 6시간이 걸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정찰 자산이 목표를 찾으면 본부로 보고하고 검증하고 승인받고 출격 명령을 내리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태국은 48분 만에 끝냈어요. 작전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목표를 찾습니다. 영상 데이터가 즉시 지휘소로 전송돼요. 지휘소는 3분 안에 검증하고 승인합니다. F-16은 이미 대기 중이었죠. 좌표를 받고 즉시 출격해요. KGB에 목표 정보를 입력하고 투하합니다. 폭탄이 알아서 날아가죠. 연결이 완벽하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드론 데이터 전송 시스템, C4I 통합 지휘 체계, 실시간 타겟 관리 소프트웨어, 모두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전부 한국 체계라는 거였습니다. 장비 목록을 확인했어요. 정찰 드론 한국산, 데이터 링크 한국 규격,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한국 개발. 단독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KGB는 혼자 작동하지 않았어요. 전체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드론이 목표를 찾으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지휘소가 판단하며 F-16이 움직이고 KGB가 정확히 명중시키죠. 하나가 빠지면 작동하지 않아요. NATO 체계와 비교했습니다. NATO도 연결 체계가 있어요. 하지만 각국 장비가 다릅니다. 미국 드론, 독일 지휘 체계, 프랑스 전투기. 서로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중간에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한국 규격으로 통일돼 있었어요. 드론부터 폭탄까지 같은 언어로 대화했습니다. 검증 시간을 봤어요. 평균 3분. NATO는 평균 30분이었습니다. 10배 차이였어요. 왜 이렇게 빠르지? 검증 프로세스를 열었습니다. 드론 영상이 AI로 1차 분석됩니다. 민간 시설인지 군사 시설인지 자동 판별해요. 그 결과를 인간 분석관이 확인하죠. 2분이면 끝납니다. 승인은 1분. 총 3분이었어요. 감탄했습니다. 자동화가 완벽하네. NATO에서는 모든 걸 사람이 확인합니다. 영상을 보고 지도와 대조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죠. 단계가 많지만 하지만 한국 체계는 AI가 1차로 걸러냅니다. 사람은 최종 확인만 하면 돼요. 효율이 극대화된 겁니다. 실제 작전 영상을 다시 봤어요. 모두 AI가 분석한 거였습니다. 분석관은 이걸 보고 3초 만에 판단해요. 승인 버튼 하나 누르면 끝이었죠. 이건 무기가 아니야, 시스템이지. 한국은 단순히 좋은 폭탄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설계했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20년간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무기 성능, 병력 수, 보급선. 이런 걸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라는 걸.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타격하면 적은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태국이 바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캄보디아 측 데이터를 열었어요. 태국은 48분, 캄보디아는 7시간. 거의 9배 차이였습니다. 이러니까 질 수밖에. 전쟁은 속도 싸움입니다. 먼저 때리는 쪽이 이겨요. 태국은 새벽 5시에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대응 명령을 내린 건 오후 1시였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죠. NATO 사령관들에게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작전에서 본 미래 전쟁.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전쟁은 더 이상 화력 싸움이 아니다. 체계 싸움이다. 빠르게 정보를 모으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타격하는 쪽이 이긴다.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했어요. 한국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기가 아니라 체계를 팔았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질서는 총알보다 오래 남는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를.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리를 잘했어요. 전쟁을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체계로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캄보디아 총리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했어요.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이 전쟁은 외부 세력의 개입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정 국가가 무기를 팔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 국가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분쟁을 조장하고 있어요. 실명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총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봤습니다. 정밀하다는 명분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했어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이 흥미로웠거든요. 패전국이 무기 제조국을 직접 비난하는 건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상대 국가를 비난하죠. 태국이 침략했다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한국을 거론했어요. 왜일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패배자는 가장 아픈 곳을 먼저 건드립니다. 캄보디아에게 가장 아픈 건 뭘까요? 태국군이 아니었어요. 한국 무기였습니다. 자신들이 막지 못한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외신 반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캄보디아 총리 한국 무기 비난. 전문가들은 중국제 장비 실패 인정으로 해석. 기사를 읽었어요. 캄보디아군은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운용했으나 태국 공습을 막지 못했다. 총리의 한국 비난은 자국 무기 체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BBC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무기 비난 역설적으로 효과 입증. 기사 내용을 봤어요. 패자가 특정 무기를 지목해 비난하는 건 그 무기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분석이었어요. 만약 한국 무기가 별 효과가 없었다면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직접 거론했죠. 그건 곧 인정이었어요. 군사 전문 매체들을 뒤졌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캄보디아의 비난 한국 방산 입지 강화. 기사를 클릭했어요. 캄보디아 총리의 발언 이후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역설적으로 비난이 홍보 효과를 냈다. 디펜스 뉴스도 다뤘습니다. 패자의 고백 캄보디아가 인정한 한국 무기의 위력. 웃음이 나왔어요. 캄보디아 총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한국 무기를 광고해버렸죠. 소셜미디어 반응도 봤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가 한국을 탓하는 건 자기들 무기가 형편없다는 자백이다. 중국제 방공망이 뚫렸으니 화풀이하는 거지.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으면 총리가 직접 언급할까? 여론은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비난을 한국 무기 인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발언 이전 KGGB 문의 국가 3개. 발언 이후 일주일 문의 국가 12개. 4배로 늘었어요. 비난이 마케팅이 됐네.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총리는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했어요. 첫째, 구체성. 총리가 외부 무기라고만 했다면 아무도 관심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을 명확히 지목했죠. 사람들은 무슨 무기길래? 라고 궁금해했어요. 둘째, 맥락. 캄보디아가 진 전쟁이었습니다. 패자가 특정 무기를 탓한다는 건 그 무기가 결정타였다는 뜻이에요. 셋째, 타이밍. 전쟁 직후 발언이었습니다. 사람들 관심이 집중된 시점이었죠. 모든 게 겹쳤어요. 결과는 한국 방산의 홍보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주가를 확인했어요. 발언 이후 일주일간 평균 15% 상승. 투자자들도 알아챘던 겁니다.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비난은 패배자의 고백이다. 이건 제가 20년 분석 경력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패자는 항상 가장 강한 적을 먼저 비난해요. 그게 변명이 되니까요.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상대가 너무 강해서 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캄보디아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군대가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 무기가 너무 강해서 졌다. 이게 그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역효과를 낸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총알로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말로도 싸우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말싸움에서도 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총리 발언 분석.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패전국의 비난은 종종 상대 무기의 효과를 입증한다. 캄보디아가 한국을 직접 거론한 건 한국 무기가 전쟁의 핵심 변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증언이다. 적국의 입으로 증명된 한국의 영향력.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봤습니다. 이 전쟁은 많은 걸 보여줬어요. 무기의 성능, 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패배의 심리. 캄보디아 총리는 화가 났을 겁니다. 자국 군대를 지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외부 탓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탓을 하는 순간 인정하게 되니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위험한 건 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두 번째 실수를 했어요. 한국 무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인정해버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전쟁은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성 정찰 자료였어요. 태국 나콘사완 공군기지. 영상을 열었습니다. 활주로 옆 경납고가 보였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분석관이 특정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었어요. T-50TH입니다. 한국산 훈련기죠. 알고 있습니다. 태국이 12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투 임무는 아닙니다. 무장을 달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죠? 정찰이거나 감시 임무로 보입니다. T-50TH는 훈련기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죠. 정찰, 감시, 경계 비행. 전투는 못하지만 눈과 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출격 기록을 더 살펴봤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오후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국경 순찰이네.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을 감시하는 거였죠. 태국 공군 발표를 찾았습니다. 공식 전투 기록에는 T-50TH가 없었어요. F-16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없는데 움직이고 있구나. 흥미로웠습니다. 왜 공식 기록에 넣지 않았을까요?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정치적 이유. T-50TH는 훈련기라서 전투에 투입했다고 하면 비판받을 수 있어요. 훈련기까지 동원했나?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둘째, 전술적 이유. 적에게 모든 전력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숨겨두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셋째, 실험적 운용. 새로운 임무를 테스트하는 중일 수도 있죠. T-50TH 사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5. 항속거리 1850km. 레이더 탑재 가능. 정찰 포드 장착 가능. 충분히 쓸 수 있네. 중얼거렸어요. 전투는 못해도 정보 수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니까 위험 지역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죠. 태국 조종사 커뮤니티를 찾았습니다. 비공개 포럼이었어요. 접근 권한을 얻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후 내부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 조종사가 썼습니다. T-50으로 국경 감시 임무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좋네요. 빠르고 연료 효율도 괜찮고. 다른 조종사가 답글을 달았어요. 훈련기인데 실전 임무 도는 거 신기하죠. 그런데 적합해요. 무장 없이 정찰만 하니까. F-16은 전투용으로 아껴두고 T-50으로 일상 감시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T-50 운영비가 F-16의 3분의 1이거든요. F-16은 한 번 띄우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요. 하지만 T-50TH는 훨씬 저렴하죠. 일상적인 순찰은 T-50으로 하고 실제 전투는 F-16으로 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었어요. 이 전략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태국 국방 예산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T-50TH 운용 시간이 급증했어요. 작년 대비 3배. 반면 F-16 운용 시간은 20% 감소했습니다.
비용 절감이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T-50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임무는 모두 넘긴 겁니다. 예산을 아끼면서도 작전은 유지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았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48대 구매했어요. 용도가 비슷했습니다. 일상 순찰과 방공, 경계 임무. 고가의 F-16은 실전용으로 남겨두는 거죠. 말레이시아도 FA-50을 주문했습니다. 18대. 이유가 똑같았어요.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성능.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 훈련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보조 임무를 맡고 있었죠.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최고급 전투기를 만들지 못해요. F-20이나 F-35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급 플랫폼에서는 강해요. 훈련기, 경공격기, 다목적기. 이런 걸 잘 만들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매일 전쟁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는 순찰하고 감시하고 훈련합니다. 이런 임무에는 T-50TH가 완벽해요. 태국 공군 백서를 찾았습니다. 2024년 발표 자료였어요. T-50TH 2대 추가 구매 계획. 총 14대로 늘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읽었어요. 비용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해. 명확했습니다. 태국은 T-50TH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사려는 거죠. 국경 지역 위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T-50TH가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무장은 없었지만 존재감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전투를 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더 투입할 수 있다. 캄보디아도 보고 있을 겁니다. 태국이 T-50TH를 날리는 걸? 그리고 알겠죠. 태국은 여유가 있다는 걸? F-16도 있고 T-50TH도 있고 KGGB도 있다는 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T-50TH의 전략적 활용.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태국은 T-50TH를 공식 전투 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활발히 운용 중이다. 정찰, 감시, 순찰 임무를 맡기며 F-16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했어요.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전력 배분의 문제다. 일상 임무와 전투 임무를 분리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쏘지 않았지만 모두가 봤다. 그 존재만으로 태국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영리합니다. 최고급 전투기는 못 만들어도 필요한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T-50TH는 화려하지 않아요. F-22처럼 스텔스도 없고 F-35처럼 첨단도 아니죠. 하지만 실용적입니다. 저렴하고 믿을만하며 다양한 임무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받는 겁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은 최고의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다. 적절한 무기가 이긴다. 태국은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적절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태국 캄보디아 국경 위성 사진을 열었어요.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정전협정은 있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산발적 교전이 계속됐죠. 12월에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최신 보고서를 읽었어요. 양측 군대 여전히 대치 중. 국경 폐쇄 지속. 민간인 피난 상태 유지.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국제안보포럼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주제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방산의 부상 새로운 질서의 시작. 참석했어요. 회의장은 만원이었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 군 장성, 전문가들. 모두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말했어요.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세계 9위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죠.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였습니다. 5배 이상 성장했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가 이어갔어요. 2025년 9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기술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최고 기밀이거든요.
미국이 이걸 넘겨준 나라는 영국뿐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두 번째가 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국은 누리호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됐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게 2025년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195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죠. 화면에 폐허 사진이 떴어요. 한국전쟁 직후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부 수입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지금 한국은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로켓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팔고 있죠.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지정학입니다. 자세를 고쳤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적대국이 50km 거리에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옆이고 일본과는 역사적 갈등이 있죠.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반도 주변이 온통 강대국이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충격받았죠. 혼자 북한을 막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무기 개발을. 화면이 바뀌었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절박했으니까. 이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절박함. 1980년대 한국은 K1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서방 기술을 배워서 만들었어요. 처음엔 조롱받았죠. 그때 기사를 기억했어요. 짜깁기 전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개선했습니다. K2로 발전했고 지금은 폴란드가 1,000대 넘게 사겠다고 합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폴란드 계약액 120억 달러. 1990년대 한국은 FA-50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도움을 받았지만 독자 기술도 쌓았어요. 2000년대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세계 주요 방산국이 됐죠. 발표자가 정리했습니다. 5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산했어요. 1970년부터 2025년까지 55년.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발표자가 계속 말했어요. 핵심은 위협이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무기를 개발했어요. 핵, 미사일, 장사정포. 한국은 대응해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그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분석하며 느꼈거든요. 한국 무기의 특징은 실용성입니다. 다음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역사학자였어요. 한국의 DNA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 일본, 몽골. 항상 주변 강대국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웠죠. 지키는 법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방어에 능합니다. 공격보다 방어를 선호해요. 침략하지 않지만 침략당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이게 무기 설계에도 반영됐습니다. KGB를 보세요.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목표만 제거하죠. 확전을 막는 무기예요. K9 자주포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쏘고 빠르게 이동해요. 반격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모든 게 방어 사고방식입니다. 이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침략용 무기를 안 만들어요. 대신 지키는 무기를 만들죠. 그리고 그게 지금 세계가 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침략하려 하지 않아요. 지키려 합니다. 한국 무기가 딱 그 용도예요. 마지막 발표자가 미래를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로 갑니다. 누리호가 시작이에요. 핵잠수함도 만들 겁니다. 2030년대에 실전 배치 예정이죠. AI, 드론, 사이버 전력도 키우고 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멈추지 않으니까. 이 문장에 별표를 쳤어요.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북한 때문이에요. 위협이 있는 한 계속 발전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독일 장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커크,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제하는 법을 알아요.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왜 위험합니까? 통제할 수 있다는 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상대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6개월간의 분석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썼어요. 한국의 부상 절박함이 만든 기적.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폐허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위협은 있었다. 그 위협이 한국을 움직였다. 살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고 지키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 계속 썼어요. 절박함은 최고의 동기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다. 조롱받아도 계속했다. 50년이 지났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 핵심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한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받았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다. 방산 수출 세계 9위가 됐다. 이 모든 게 한 세대 만에 일어났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의 뿌리는 지정학에 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졌다. 분단과 전쟁, 침략의 역사가 한국을 만들었다. 그들은 지키는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그 기술을 세계와 나누고 있다.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하지만 방식은 바뀌었다. 세상은 이미 한국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침략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지키는 철학을 배웠다. 20년간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강자가 이기는 걸 봤어요. 부자가 이기는 것도 봤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절박한 자가 이겼죠. 한국처럼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살아야 했던 나라. 위협 속에서 기술을 키운 나라. 침략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무장한 나라. 그들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 없으니까. 북한이 있는 한, 중국이 옆에 있는 한. 지정학적 운명이 그들을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세계를 바꿀 겁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 2025년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미국 전투기보다 한국 폭탄이 주목받았고 세계는 한국식 전쟁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 분석가는 말했죠. 한국은 위험하다. 전쟁을 통제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 침략의 역사. 그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 승인, 누리호 발사, 방산 수출 세계 9위.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힘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폐허에서 우주로, 침략에서 통제로.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본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